아저씨 옆에 다른 젊은 여자가 있어요. 산속 깊은 암자한 9살짜리 꼬마가 재벌 회장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뭐라고? 이 꼬맹이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야? 남편 민재가 벌떡 일어나 탁자를 걷어찼습니다.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죠.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오 여사가 남편이 아닌 며느리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리치며 악을 쓴 겁니다. 이년아, 남편 하나 제대로 단속을 못해? 매일 아침 무릎 꿇고 맞던 며느리 이지연은 그날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남편의 서재에서 소름 끼치는 비밀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그리고 수백 장의 미래 사진까지. 길거리로 내쫓기고 트럭에 깔려 죽을 뻔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 그 여자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와 그들 앞에 섭니다. 9살 천재 소녀는 왜 그녀의 얼굴에서 호랑이를 보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그날, 재벌 일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산길을 따라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짙은 안개가 소나무 사이를 기어다녔고 자갈길 위로 타이어가 지나갈 때마다 거친 소리가 차 안까지 울려 퍼졌죠. 뒷좌석 한가운데 오 여사가 입을 꾹 다문 채 앞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밍크 코트 위로 올린 턱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왼편에 앉은 이지연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퍼렇게 멍든 자국이 선명했죠. 오른편의 강민재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연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낡은 암자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기와 끝에서 이슬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오 여사가 먼저 차에서 내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암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뭘 꾸물거려. 안 내려? 민재가 귀찮다는 듯 한마디 내뱉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차 밖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암자 안쪽 방문을 열자 낡은 나무 탁자 하나와 빛바랜 방석이 놓인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구석에서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고 그 너머로 조그만 아이 하나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9살짜리 소년이 어른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세 사람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오 여사가 방석 위에 털썩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꼬맹아. 네가 그 용하다는 애야? 코올리게한테 점을 보러 왔다니 내가 미쳤나 봐. 도윤은 대답 없이 오 여사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시선을 민재에게로 옮겼습니다. 민재는 방석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 끝내. 나 오후에 미팅 잡혀 있거든. 지연은 민재와 오 여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자세였죠. 도윤의 까만 눈동자가 민재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마에서 코로, 코에서 턱선으로. 소년의 시선이 민재의 셔츠깃 근처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작은 손가락을 쭉 뻗어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옆에 다른 젊은 여자가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손가락이 딱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 꼬맹이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야? 민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탁자 위로 몸을 기울이며 민재의 셔츠 깃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넥타이 끼우는데 반짝이 가루 같은 거 잔뜩 묻어 있잖아요. 아줌마 화장품에서 나는 거예요. 도윤이 코를 킁킁거리며 민재 쪽으로 얼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목에서 나는 이 냄새, 옆에 앉은 이 아줌마한테서는 안 나는 냄새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냄새라고요. 민재의 관자놀이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 꼬맹이가. 민재가 앞에 놓인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연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년아, 남편 하나 제대로 단속을 못해? 어머님, 저는 정말. 입 닥쳐. 애도 못 낳는 년이 남편한테 바람까지 피우게 만들어? 내년이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밖으로 눈을 돌리지. 이게 다 누구 탓인데. 오 여사의 손바닥이 연달아 지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연의 입꼬리가 터졌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재는 그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셔츠 깃을 매만지더니 방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이어 엔진 소리가 산 아래로 사라졌죠. 도윤이 자리에 가만히 앉은 채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 연민 같은 것이 스쳤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볼, 갈라진 입술, 그리고 민재의 셔츠에서 풍기던 그 향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행비서 정수진. 매일 아침 서류를 들고 올 때마다 지연의 코끝을 스치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오 여사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오 여사가 지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머리카락이 빠져요. 빠지면 어때? 내년 대가리가 빠져야 정신을 차리지. 그 꼬맹이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기는 알아? 지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현관의 차가 멈추자 대문 앞에서 깎듯이 허리를 숙이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오 여사의 외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연은 부은 얼굴을 숙인 채 현관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미세한 기척이 느껴져 지연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광이 나는 대리석 기둥 표면에 수진과 민재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수진이 민재를 올려다보며 눈을 맞추고 민재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수진의 입꼬리가 은밀하게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보았습니다. 그날 새벽 시계가 3시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안방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맨발로 복도에 섰습니다. 민재의 서재 문 손잡이를 돌리자 잠기지 않은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3번째 서랍 밑판을 들어 올리자 숨겨진 공간에서 검은색 구형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전원을 누르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민재의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던 날짜. 수진이 수행비서로 처음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갤러리에는
민재와 수진이 해외 호텔에서 찍은 사진 수백 장이 가득했습니다. 메신저에는 지연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고 지분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차 잡아놨어.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끌고 가면 돼. 병원 원장한테 돈 다 먹였으니까 걱정 마. 입원시키고 바로 위임장 처리하자. 지연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화면을 더 넘기자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힌 장부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전송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재의 커다란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리고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디서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와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민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연이 휴대전화를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민재의 손이 먼저 지연의 손목을 비틀어 낚아챘습니다. 이걸로 어디다 보내려고 했어? 응? 말해봐. 민재가 지연의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대리석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화면이 갈라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가만히 처박혀 있었으면 편하게 내보내줬을 텐데 왜 쓸데없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민재의 손이 지연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끊어진 신음이 새어나왔고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천장의 불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지연의 고개가 축 늘어졌습니다. 민재가 손을 놓자 지연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재 바닥에 쓰러진 지연의 몸을 민재가 발끝으로 툭 걷어찼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하 창고 문 열어놔. 지금 내려갈 테니까. 민재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절한 지연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 끌며 복도를 지나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죠.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하나 없는 좁은 창고 안으로 지연의 몸이 내던져졌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감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찰그랑. 그 소리가 지하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 여사가 저택 앞 모든 고용인들을 거실에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부로 너희 전부 나가. 짐 싸서 1시간 안에 꺼져. 가정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물어? 내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퇴직금도 없어. 오 여사의 눈이 가늘어지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용인들이 짐을 챙겨 하나둘 빠져나간 자리를 검은 양복의 덩치 큰 용역 직원들이 채웠습니다. 대문 앞, 정원, 복도 곳곳에 낯선 사내들이 자리를 잡았죠. 저택은 하루아침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감옥이 되었습니다. 지하 창고 안 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고 어둠 속에서 자기 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을 만지자 민재의 손자국이 부어올라 있었죠. 철문 아래 좁은 틈으로 플라스틱 쟁반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밥덩이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국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혀에 닿는 순간 이상한 쓴맛이 퍼졌고 머리가 어지러질 돌기 시작했습니다. 뭘 넣은 거야, 이 음식에. 지연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 여사가 창고 앞에 내려왔습니다. 야, 이지연.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오 여사가 철문을 손바닥으로 탕탕 두드리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 네가 한 잘못이 한두 가지야? 대를 이을 핏줄 하나 못 만들어낸 것부터가 죄야. 오 여사가 철문의 배식구를 열고
지연의 얼굴 쪽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더럽게 즐기네. 약 좀 먹었으면 얌전히 처박혀 있을 것이지. 오 여사의 구두 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문 밖에서 또각또각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리자 환한 조명 아래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인부복을 입은 수진의 배가 볼록하게 솟아 있었고 한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고 안으로 한 발 들어서더니 지연의 얼굴 앞으로 초음파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우리 아기 사진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지연이 시멘트 벽에 등을 붙인 채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믿고 곁에 뒀는데. 수진이 킥킥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지연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언니가 못하는 걸 제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손자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수진이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지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니는 여기서 편히 쉬고 있어요. 위에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철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은 무릎 위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종이에 파고들어 찢어질 만큼 힘이 들어갔죠. 그로부터 이틀 뒤 지하 창고의 작은 환기구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에 섞여 낯선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어디 있니? 지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환기구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마당에 파출부 복장을 한 친정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굽은 허리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거기서 누구야 넌? 용역 사내 2명이 친정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요, 여기 파출부로 새로 온. 파출부는 무슨 파출부야? 꺼져, 이 할망구야. 사내 하나가 친정어머니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에 친정어머니가 넘어졌고 또 다른 사내가 친정어머니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으악! 한 번만 더 얼씬거려봐. 그땐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친정어머니가 진흙탕에서 기어가며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핏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죠. 환기구 너머로 그 모든 걸 지켜본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아닌 다른 것이 타올랐습니다. 이빨을 악물어 잇몸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2 주먹이 시멘트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연은 밥그릇을 깨뜨렸습니다.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 하나를 손에 쥐고 철문의 낡은 경첩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흘러 도자기 조각이 미끄러졌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배식구로 밀려오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오직 경첩만 긁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살같이 벗겨졌고 핏물이 쇠사슬 위에 마르고 또 마르기를 반복했죠. 같은 시각 민재는 서재에서 수진과 나란히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지연이 명예 주식 전부 넘어오는 거지? 네, 오빠. 위임장이랑 인감도장 다 마쳤어요. 내일이면 페이퍼 컴퍼니로 전량 매각 완료해요. 수진이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민재의 팔에 제 얼굴을 기댔습니다. 구급차는 모레 새벽이면 와요. 그 전까지만 가둬두면 돼요. 민재가 수진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불과 4시간 전인 그 새벽 지연이 경첩의 마지막 나사를 끊어냈습니다.
녹이 쓴 경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철문이 비틀거리며 벌어졌습니다. 지연이 맨발로 지하 계단을 올라 1층 거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소파 위에서 수진이 오 여사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에는 태성그룹 대대로 내려오는 에메랄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지연의 눈이 그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다음 순간 지연이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에서 에메랄드 목걸이를 낚아채자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 잡아. 오 여사가 악을 썼고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셋이 달려들어 지연의 두 팔을 비틀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인연이 어떻게 나온 거야? 쇠사슬 잠갔잖아. 오 여사가 테이블 위에 끓고 있던 뜨거운 찻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지연이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경호원이 머리를 눌렀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지연의 팔과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살같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민재가 서재에서 걸어 나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지연의 손가락에 강제로 인주를 묻혔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연대보증 서류 위에 지연의 지문이 차례로 찍혔죠. 끌어내. 민재가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연의 겉옷을 벗겨내고 맨몸에 가까운 차림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대문 밖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연을 눈밭 위에 내던졌습니다. 등이 눈에 부딪히는 충격에 지연의 몸이 한번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쿵! 거대한 철제 대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쇳덩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졌죠. 눈발 사이로 지연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급식소 앞 낡은 평상 위에서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고 화상을 입은 팔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죠. 코끝을 스치는 된장국 냄새에 고개를 돌리자 옆자리에서 국밥을 후루룩 먹고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소년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더니 지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새벽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급식소 아저씨가 데려왔거든요. 지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자기 목에 감고 있던 털목도리를 풀어 지연의 목에 둘둘 감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지연의 얼굴을 가리키며 두 손으로 호랑이의 형상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아줌마 얼굴에 호랑이가 있어요.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도 나중에 엄청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지연이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9살짜리의 눈동자 안에 장난기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암자에서 민재의 불륜을 꿰뚫어 보았던 바로 그 눈이었죠. 너 그때 그 아이구나. 산속 암자에서.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를 또 만날 줄 알았어요. 얼굴에 다 써 있었거든요. 지연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작은 손으로 지연의 등을 받쳐주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비정상적인 엔진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급식소 평상을 향해 방향을 틀며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며 굉장한 마찰음을 냈고 트럭의 앞범퍼가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생각할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도윤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고 평상 옆 시멘트 배수로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트럭이 평상을 박살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지연의 머리가 시멘트 벽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퍽!
지연의 시야에 붉은 빛이 번졌다가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을 아는 채 의식을 잃었죠.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합차 안에서 민재의 폭력배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형님, 완전히 깔렸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 게 확실히 죽었어요. 폭력배가 휴대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 민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폭력배는 피투성이가 된 지연의 모습을 멀리서 찍어 전송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죠. 그날 오후 사망 보고를 받은 민재와 수지는 태성그룹 신도시 개발 사업 기공식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첫 삽을 뜨겠습니다.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황금 삽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수진이 민재의 팔을 잡고 한쪽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하얀 천장과 은은한 조명이었습니다. 코에 산소줄이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죠. 고개를 돌리자 넓은 병실 곳곳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명도 넘는 사내들이 양팔을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병상 바로 옆 의자에 흰 머리카락의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병실 안의 경호원 전원이 노인의 움직임에 따라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명 회장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 회장이 지팡이를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할아버지다. 네가 내 손자를 목숨 걸고 지켜줬어. 명 회장이 갈색 서류 봉투를 지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열어봐.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통화 내역, 민재의 비서실에서 나간 현금 인출 기록, 그리고 청부 의뢰 문자 캡처 화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트럭으로 널 죽이려 한 게 내 남편이야. 증거는 다 거기 있어. 지연의 손이 서류를 쥔 채 덜덜 떨렸습니다. 내 사람들이 너를 일주일 동안 살려놨어. 네가 도윤이를 안고 뛰지 않았으면 그 애는 죽었다. 명 회장이 지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는 게 내 원칙이야.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들어주마.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병실 벽에 걸린 TV를 바라보았죠. 화면 안에서 민재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 지연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민재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에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지연이 팔에 꽂힌 링거를 거칠게 뽑아 던졌습니다. 핏방울이 하얀 시트 위로 튀었죠. 회장님. 지연이 명 회장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인간들한테 똑같이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그대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명 회장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좋아. 대신 각오 단단히 해. 내 식으로 하면 중간은 없어. 명 회장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불러 화재 사고를 위장한 이지연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졌습니다. 명지안. 명 회장의 양녀로 입적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석 달에 걸친 피부 이식 수술로 화상 흉터가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짙은 스모키 화장과 날카롭게 바뀐 억양,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생머리.
거울 속에 서 있는 여자에게서 이지연의 흔적은 단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명 회장의 지하 벙커에서 1년간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금융범죄 추적 기법을 익혔고 오후에는 격투 훈련으로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기업 인수합병 사례를 수백 건씩 분석하며 눈이 충혈될 때까지 모니터 앞에 앉았죠. 1년 뒤 지연은 명 회장 앞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섰습니다. 명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금색 명패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명지안. 지연이 명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명패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지연의 눈빛에 온기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인들을 앞세워 태성그룹의 가장 취약한 계열사 태성건설을 향해 포위망이 좁혀들었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소파에 앉아 태성그룹의 재무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M인베스트먼트 대표 명지안의 명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밖 불빛이 명함 위에 금박 글씨를 비추었습니다. 도윤이 소파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 사람 얼굴 좀 봐요. 태성건설 재무이사 사진인데 눈 밑에 검은 기운이 겹겹이 끼어 있어요. 도윤이 화면 속 재무이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도박이에요. 그것도 아주 깊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입꼬리 주변에 배신의 기운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만 주면 누구든 팔아넘기는 사람이에요. 지연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박 빚에 허덕이는 재무이사라. 딱 좋은 먹잇감이네. 지연이 경호대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무이사가 드나드는 곳 전부 털어. 도박장이든 술집이든 CCTV란 CCTV는 다 확보해. 사흘 뒤 지연의 정보팀이 확보한 영상이 스위트룸 대형 화면에 재생되었습니다. 불법 하우스 도박장의 CCTV 안에서 재무이사가 이마에 땀을 줄줄 흘리며 칩을 밀어내고 있었죠. 한 판에 수십억씩 잃으면서도 눈이 풀린 채 카드를 집어드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회사 돈이야. 저거 전부 태성건설 자금이에요. 정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지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져야지. 지연은 대리인을 앞세워 자금난에 허덕이는 민재에게 접근했습니다. 민재의 서재에서 대리인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M인베스트먼트에서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을 제안합니다. 담보만 확보되면 금리는 얼마든지 낮춰드리겠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훑어보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EM인베스트먼트라는데 뭐 하는 곳이야? 최근에 갑자기 떠오른 투자사인데 뒤에 큰 손이 있다는 소문이에요. 자금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수진이 태블릿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다고?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돈 넣어주겠다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신도시 부지 담보로 넣으면 되니까 손해볼 건 없어요. 민재가 볼펜을 돌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 맨 아래에 서명을 극적였습니다. 좋아.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태성건설의 신도시 알짜 부지들이 하나둘 M인베스트먼트의 담보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뒤 한밤중에 비밀 안가에 재무이사가 끌려왔습니다. 검은 봉투를 뒤집어 쓴 채 의자에 앉혀진 재무이사의 봉투가 벗겨지자 눈앞에 대형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기 자신이 도박장에서 미친 듯이 칩을 밀어내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건 재무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이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건설 자금으로 도박한 거 얼마나 되지? 한 300억쯤?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전부 다 찍혀 있어. 지연이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브로커, 남편과 재무이사가 나란히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진이 내 연남이랑 같이 횡령한 내역서도 여기 다 있어. 이거 검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재무이사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온 재무이사가 지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뭐든 한다고? 지연이 의자에서 일어나 재무이사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태성그룹 안에서 내 눈과 귀가 돼. 민재와 오 여사가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돈을 숨기는지 전부 보고해. 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양다리 걸치는 순간 이 영상이 뉴스에 나가. 재무이사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재무이사는 지연의 첩자가 되었습니다. 민재와 오 여사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로비 자금, 차명 계좌 내역이 빽빽하게 적힌 비밀 장부 사본이 매일 밤 지연의 스위트룸으로 배달되었죠. 같은 시각 임신 10달 차에 접어든 수진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허름한 산부인과 뒷골목, 수진이 선글라스를 쓴 채 브로커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 상태는 어때? 건강한 거 맞지? 수진이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미혼모가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에요. 건강한 남자아이. 돈만 치르면 바로 넘겨받을 수 있어요. 좋아. 어머님이 손자 안아보는 순간 이 집안은 완전히 내 거야. 수진이 선글라스를 치켜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맞은편 건물 환풍구에 숨은 지연의 특수요원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현금 거래 장면과 신생아 매매 계약서까지 전부였죠. 며칠 뒤 오 여사가 주최하는 최고급 사교 클럽 티파티가 열렸습니다. 정원의 흰 장미가 가득한 야외 테이블에서 귀부인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배달 직원이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 여사님 앞으로 온 겁니다. 오 여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살색 실리콘 덩어리가 굴러 나왔습니다. 임산부용 가짜 배였습니다. 이게 뭐야? 오 여사가 벌떡 일어서며 실리콘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주변 귀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저거 가짜 임신배 아니에요? 설마 수진 씨가? 쉿, 목소리 낮춰요. 귀부인들의 속닥거림에 오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 여사는 수진의 침실에 몰래 소형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틀 뒤 새벽 도청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알아냈어. 다음 주에 돈 빼돌리면 우리끼리 빠지는 거야. 알겠지? 수진이 브로커와 통화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오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청기를 귀에서 떼어내며 이를 악물었죠. 이 독한 년이 날 속여. 다음 날 아침 오 여사가 태성그룹 본사에 나타나 재무팀을 호출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재 결제 권한 전부 동결시켜. 한 푼도 못 만지게 해. 사모님, 그러시면 이번 달 대출 이자 상환이고 뭐고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장 막아. 오 여사가 책상을 내리치자 재무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건설의 대출 이자 상환이 막히면서 그룹 전체의 자금 경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스위트룸에서 실시간 주가 그래프를 지켜보던 지연이 의자를 돌려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붉은색 드레스가 은은한 조명 아래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드레스를 꺼내 거울 앞에 대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성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과 드레스 차림의 상류층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단상 뒤편 초대형 스크린에는 태성그룹의 로고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무대 양옆으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민재가 검은 턱시도를 입고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태성그룹의 35번째 창립기념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 아래 첫 번째 테이블에 오 여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수진이 볼록한 배를 안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오 여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진을 흘겨보는 오 여사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죠. 바로 그때 대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무장 경호원 6명의 호위를 받으며 카페 뒤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스모키 화장에 챙이 넓은 모자를 살짝 눌러 쓴 지연이었습니다. 구두굽이 카펫을 찍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M인베스트먼트 대표 명지안이래. 요즘 재계에서 난리라던 그 사람? 웅성거림 사이로 지연이 단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민재가 마이크를 쥔 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누구 허락을 받고. 지연이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상 계단을 올라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태성그룹 관계자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M인베스트먼트 대표 명지안입니다. 지연이 손가락으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단상 뒤 초대형 스크린에 등기부등본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태성건설의 핵심 담보부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신도시 사업의 알짜 땅들이죠. 지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지들의 현재 소유자는 태성그룹이 아닙니다. 전부 M인베스트먼트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출 담보로 넣은 부지인데 상환 기한을 넘기셨잖아요. 약정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예요. 민재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지연의 경호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막아섰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지연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수진이 브로커에게 돈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진이 미혼모의 갓난아이를 안아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저거. 오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수진, 이게 대체 뭐야?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조작이에요. 저를 모함하려고. 닥쳐. 가짜 배까지 차고 다니면서 나를 속인 거야, 인연이. 오 여사가 테이블을 넘어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좌우로 흔들었고 수진의 드레스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오 여사의 손을 뿌리치다가 테이블 위에 스테이크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리 안 비켜. 수진이 칼을 휘두르며 지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민재가 수진 앞을 가로막아 서는 순간
칼날이 민재의 팔뚝을 깊게 그었습니다. 으악! 민재의 하얀 셔츠 소매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수진을 바닥에 눌렀죠.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오 여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심장이.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 어디 없어요. 지연이 손가락을 튕기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 2명이 오 여사에게 달려가 심전도 측정기를 가슴에 부착했습니다. 삐.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 마이크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심박수 정상, 혈압 정상. 오 여사님, 심장에는 아무 이상 없으시네요. 오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지연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죠. 인연이 감히. 네가 뭔데? 지연이 오 여사를 내려다보며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짙은 눈화장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스모키 화장이 벗겨지고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 이지연의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어머님. 민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피가 흐르는 팔을 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으며 더듬거렸죠. 지연이? 죽었잖아. 분명히 죽었다고. 죽긴 누가 죽어. 당신이 보낸 트럭에 깔려 죽었으면 좋았겠지? 지연이 민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지연이 천천히 오 여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오 여사의 얼굴 바로 앞 카펫에 펄펄 끓는 뜨거운 찬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치! 뜨거운 물이 카펫에 스며들며 증기가 올라왔고 오 여사가 화들짝 놀라 뒤로 기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머님? 제 팔 위에 끓는 물 부으시던 거. 그 맛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어요? 오 여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성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를 쳤습니다. 분노한 채권단이 본사 로비를 점거하며 오너 일가의 퇴진을 요구했죠. 자정 무렵 지연의 펜트하우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은 팔에서 핏물이 배어 나와 있었고 구겨진 셔츠에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현관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꿀꿀. 민재의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연이 차가운 눈으로 민재를 내려다보다가 발끝으로 민재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어디서 무릎을 꿇어. 역겨워. 지연이 테이블 위에서 서류 한 부를 집어 민재의 앞에 던졌습니다. 내 사임서랑 오 여사 지분 전량 포기 서류야. 도장 찍어. 이걸 찍으면 우리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내가 당한 만큼도 안 돼. 민재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민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지연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민재의 손이 지연의 목에 닿기 직전 등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이 전기 충격기를 민재의 옆구리에 꽂았습니다. 지지직. 민재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침을 흘리며 눈알이 뒤집힌 민재의 손에 지연이 직접 인주를 묻혀 서류 위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강제 집행 인력을 대동하고 태성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민재와 오 여사가 알거지 차림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오 여사가 대문 밖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지연이 닫히는 철제 대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니에요, 어머님. 쿵. 대문이 닫혔습니다. 빈민가 골목 끝자락 반지하 단칸방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 곳곳에 물이 새어 얼룩이 번져 있었죠. 오 여사가 얼룩진 이불 위에 앉아 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밍크 코트를 걸치고 샹들리에 아래서 차를 마시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에서 아직도 피가 배어 나왔죠. 엄마, 이러고 있을 거야? 그년한테 다 뺏기고 이 꼴로 살 거냐고. 오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번뜩였죠. 닥쳐.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오 여사가 이불 밑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 사이에 은행 대여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남의 이름으로 따로 챙겨둔 게 있어. 민재가 라면 그릇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비자금이 남아있다고? 금괴하고 현금이야. 이 정도면 한 판 더 버릴 수 있어. 오 여사가 수첩을 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 여사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도심 외곽의 은행 대여금고를 찾아갔습니다. 금고 문을 열자 금괴 여러 개와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오 여사가 금괴를 하나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연, 네가 판을 뒤집었으면 나는 판째로 엎어버리마. 그날 밤 도심의 고급 일식집 밀실에서 오 여사가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금괴가 든 가방을 밀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오 여사? 들어보고 판단해. M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 그 뒤에 명 회장이라는 노인네가 있고. 오 여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놈이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태성을 강탈한 거야. 과거에 살인 교사도 저질렀고 이걸로 압수수색 영장 하나 떼줘. 검찰 간부가 금괴를 만지작거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영장이 나오죠. 증거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 마. 서류 위조할 사람은 내 쪽에서 붙여줄게. 검찰 간부가 금괴를 가방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끔하게 해드리죠. 이틀 뒤 아침 중무장한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태성그룹 본사와 M인베스트먼트에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다.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 수사관들이 사무실 문을 걷어차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버실의 컴퓨터들이 뜯겨나갔고 금고가 열리며 장부가 상자째 실려나갔죠. M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영장을 받아든 명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런 혐의는 존재하지도 않아. 명 회장이 영장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 핏줄이 터질 듯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명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명 회장의 눈이 뒤로 돌아가며 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명 회장이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지연이 병원 복도에서 중환자실 문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 수술등 불빛 아래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으실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연의 두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시내 대형 호텔 기자회견장에 수진의 브로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M인베스트먼트 대표 명지한 본명 이지연에게 돈을 받고
임신 조작극을 꾸미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태성그룹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공작이었습니다. 모든 건 이지연이 짠 각본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휘갈기며 기사를 쏟아냈고 인터넷에는 지연을 사기꾼으로 모는 기사가 순식간에 도배되었습니다. 지연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화면에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민재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금 뭘 보여줄 건데? 잘 봐. 민재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화면 안에 의자에 묶인 지연의 친정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덩치 큰 사내 둘이 라이터를 손에 쥐고 서 있었죠. 엄마.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정까지 모든 권한을 나한테 되돌리는 양도 증서에 사인해. 안 그러면 내 엄마가 잿더미가 되는 거야. 민재가 카메라를 다시 자기 쪽으로 돌리며 웃었습니다. 간단하지? 엄마 목숨이랑 회사랑 뭐가 더 중요해? 화면 속에서 친정 어머니가 천을 물고 울부짖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의 휴대전화를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명 회장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회사는 압수수색으로 마비되었고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어떡하면 돼. 그때 집무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도윤이 뛰어들어오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요. 도윤이 지연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포기하면 어머니도 죽고 우리도 끝이에요. 도윤아, 우리 엄마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요. 도윤이 지연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민재의 얼굴 뒤로 보이는 유리창에서 도윤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여기 봐요. 유리창에 붉은색 타워 크레인이 비쳐요. 저건 동쪽 외곽에 있는 폐건 조장이에요. 도윤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거기에 엄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윤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 폐건 조장 금고 안에 오 여사가 검찰 간부한테 뇌물 준 원본 장부가 있어요. 재무이사 얼굴에서 봤던 기운이 바로 저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목숨하고 저놈들 숨통을 끊을 무기가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야? 네. 지금 가면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지연이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경호대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헬기 준비해. 지금 당장. 명 회장의 전술 헬기가 야간 하늘을 가르며 동쪽 외곽으로 날아갔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었고 헬기 안에서 지연이 방탄조끼를 입으며 경호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건조장까지 얼마나 남았어? 7분이면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섬광탄 먼저 터뜨려. 엄마가 안에 묶여 있으니까 총기는 최후 수단으로만 써. 지연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색 타워 크레인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죠. 도윤이 짚어낸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저기에요, 누나. 도윤이 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며 가리켰습니다. 헬기가 건조장 상공에서 선회하자 지상의 폭력배 2명이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헬기잖아. 보스한테 연락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수부대원 6명이 레페를 타고 헬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건조장 지붕에 발이 닿자마자 섬광탄 2발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날아들었죠. 펑!
펑! 하얀 섬광이 건조장 내부를 집어삼켰고 눈이 먼 폭력배들이 비틀거리며 총을 허공에 난사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출입구를 뚫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폭력배 넷과 부딪혔고 주먹과 팔꿈치가 뒤엉키는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죠. 지연은 헬기에서 뛰어내려 건조장 옆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로 녹슨 철문을 걷어차자 경첩이 뜯기며 문이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안쪽에서 연기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불이 붙어 화염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엄마 어디야? 지연이 연기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염이 천장까지 번진 방 한가운데 의자에 묶인 친정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그을려 있었고 얼굴이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죠. 엄마. 지연이 화염을 뚫고 달려가 친정어머니의 밧줄을 손으로 잡아 뜯었습니다. 손바닥이 밧줄에 쓸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 친정어머니가 천이 풀린 입으로 울먹였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지금 나갈 거야. 밧줄이 끊어지자 지연이 친정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천장에서 불붙은 목재가 떨어져 바로 옆 바닥에 부딪혔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건조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방탄 차량의 문이 열렸고 지연이 친정어머니를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연이 친정어머니의 그을린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죠. 네가 살아있었구나.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엄마 미안해. 더 빨리 못 와서 미안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곧바로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조장 안쪽 사무실에서 재무이사가 철제 가방을 끌어안고 뒷문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선착장에 대기시켜둔 밀항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죠. 빨리 배 출발시켜. 재무이사가 숨을 헐떡이며 선착장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때 방탄 차량 한 대가 선착장 입구의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으며 돌진해 왔습니다. 울타리가 찢어지며 차량이 재무이사의 코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재무이사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 뒷문이 열리고 도윤이 내렸습니다. 소년이 재무이사를 내려다보더니 건조장 지붕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위 봐요. 재무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조장 지붕 난간에 검은 옷을 입은 저격수 2명이 엎드려 있었고 빨간 레이저 포인트가 재무이사의 이마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민재가 보낸 거예요. 아저씨가 장부 들고 튀면 죽이라고 시켜놓은 거예요. 재무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내가 그놈을 위해 뭘 했는데? 아저씨한테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무이사가 저격수의 레이저 포인트와 도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두 손으로 끌어안고 있던 철제 가방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연의 발밑에 철제 가방이 닿았습니다. 지연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 여사가 검찰 간부에게 건넨 뇌물거래 내역과 수천억 원대의 불법 비자금 원본 장부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됐어. 이거면 충분해. 지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M인베스트먼트 미디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 생방송 준비해. 우리 소유 언론사 전부 다. 유튜브 채널도 전부 라이브 걸어. 30분 뒤 전국의 TV와 인터넷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생방송 화면에 오 여사가 일식집 밀실에서 검찰 간부에게 금괴를 밀어주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비자금 원본 장부의 내용이 한 장씩 화면에 공개되었죠.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 계좌번호, 입금 날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태성그룹 하청업체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영상이 연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태성건설 현장에서 죽었는데 보상금 한 푼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산재 처리도 안 해줬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특검 수사대가 즉시 결성되었고 방송이 나가는 도중에 검찰 간부의 사무실 문이 부서졌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손 위로 올리세요. 수사관들이 검찰 간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죠. 빈민가 단칸방에서 생방송을 보던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끝났어. 끝났다고. 민재가 중얼거리며 쓰레기 봉투에 남은 현금을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뭘 멍하게 서 있어. 빨리 짐 싸.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오 여사가 민재의 등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골목을 빠져나가 훔친 트럭을 몰고 외곽의 허름한 항구로 달렸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미랑 브로커의 낡은 낚싯배 한 척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시간 없어.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좁은 선착장 계단에 오 여사와 민재가 동시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오 여사가 뒤에 선 민재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민재가 균형을 잃고 진흙탕에 나뒹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부터 타야 돼. 비켜. 오 여사가 아들을 밟고 지나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항구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졌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꼼짝 마. 손 머리 위로. 진흙탕에 엎드린 민재와 선착장 계단에 선 오 여사가 동시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지연이 선착장 위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채 진흙투성이로 끌려가는 민재가 고개를 돌려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민재와 오 여사의 비참한 뒷모습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오 여사가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고개를 돌려 지연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지연, 이게 끝인 줄 알아? 두고 봐, 이년아. 지연이 팔짱을 낀 채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끝이에요, 어머님. 진짜로.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대법원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이 펜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죠. 피고인석에 오 여사와 민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수의를 입고도 턱을 치켜들고 있었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오복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오 여사의 턱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민재의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오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교도관 둘이 양팔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나, 이 손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조용히 하세요. 교도관이 무표정하게 오 여사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끌려나가는 오 여사와 시선이 마주쳤죠. 오 여사의 눈에 도끼가 서렸지만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의 재판도 끝이 났습니다. 피고인 정수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이 피고인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브로커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속은 거라고요. 하지만 수진이 믿었던 브로커 남편은 수진의 돈을 전부 챙겨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수진의 뒤를 돌아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교도소에 수감된 오 여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걸레로 문질러야 했죠. 야, 이 할망구. 여기 얼룩 남았잖아. 다시 닦아. 같은 방 수감자가 오 여사의 등을 발로 밀었습니다. 과거 태성그룹 하청업체에서 잘린 직원의 아내였죠. 우리 남편 잘라놓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 오 여사가 이를 악물었지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떨리고 있었죠. 독방에 갇힌 민재는 더 처참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펄펄 끓는 찬물이 자기 얼굴 위로 쏟아지는 꿈이었죠. 으아, 안 돼. 뜨거워. 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와 민재를 붙잡아야 할 만큼 증세가 심해져 갔죠. 복수를 마친 지연은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오 여사와 민재가 심어놓은 임원진을 전원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이사회를 해산합니다. 앞으로 이사는 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요, 회장님?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이 회사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썩은 건 다 도려낼 거야. 지연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뒤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병상 옆에서 명 회장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명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지안이 불러와라. 지연이 병실로 들어서자 명 회장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 불러. 유언장 쓸 거야. 회장님, 지금 몸이. 시간이 없어. 내 말 들어. 명 회장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마. 합법적인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전부. 네가 가져.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했고 명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여 명 회장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부끄럽지 않게 쓰겠습니다. 명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태성그룹이 감춰두었던 비자금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구호재단을 세웠죠. 도시의 소음을 떠나 지연과 친정어머니, 도윤은 넓은 들판이 펼쳐진 시골의 대형 농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연이 포크레인 운전석에 올라 레버를 당겼습니다. 태성 저택의 벽이 무너져 내리며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죠. 시원하다. 지연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웃었습니다.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놀이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때 지연의 비명이 울려 퍼지던 그 땅을 채웠죠. 도윤은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바닥에 귀를 대고 지하수의 흐름을 짚어냈습니다. 누나, 여기 파면 물 나와요. 진짜 맑은 물이에요. 도윤이 가리킨 곳을 파자 정말로 맑은 지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메마른 마을에 과수원이 들어섰고 가을이면 사과와 배가 주렁주렁 열렸죠. 지연은 법원에 정식 입양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명지한 씨, 도윤군을 정식으로 입양하시겠습니까? 네.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도윤이 법정에서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엄마라고 불러.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한 도윤이 글로벌 경제 포럼의 단상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오늘 소개할 분은 아시아 최고의 기업인이자 제 어머니인 명지한 회장입니다. 도윤이 무대 옆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색 정장을 입은 지연의 눈빛에는 차가움 대신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닥을 치고도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무대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시골 농장으로 돌아온 지연이 마당에 서서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참나무 아래에서 백발이 된 친정어머니가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고 도윤이 바비큐 화로 앞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고기 다 됐어요. 도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흔들의자에서 일어나며 투덜거렸습니다. 도윤아, 양념은 충분히 발랐어? 지난번엔 좀 싱거웠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특별히 신경 썼다니까요. 어서 와서 드셔보세요. 지연이 참나무 아래로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결혼 반지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은 금빛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농장 뒤편에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강둑 위에 서서 팔을 크게 뒤로 젖혔습니다. 반지가 손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강 한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 풍덩, 작은 물보라가 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지연이 돌아서서 참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바비큐 연기 사이로 도윤과 친정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판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도윤이 지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지연이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죠. 응, 행복해. 참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맞으면서도 참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학대, 한겨울 길거리에 내쫓기는 수모까지 견뎌야 했죠. 세상은 이지연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살아있었습니다. 바닥을 치고도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 작은 손 하나가 지연의 목에 털목도리를 감아주었습니다. 9살짜리 소년 도윤이 지연의 얼굴에서 호랑이를 보았던 그날 지연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죠. 사람은 무너질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민재는 아내를 죽이려 했고 오 여사는 친아들을 진흙탕에 걷어찼습니다. 수지는 거짓 임신으로 안주인 자리를 꿰차려 했고 결국 모두가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반대로 지연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윤을 구했고 불길 속에서 어머니를 업고 뛰었습니다. 복수를 끝낸 뒤에는 자신처럼 짓밟힌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었죠.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연에게 도윤이 나타났던 것처럼 진심으로 버티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